녹정기 김용원저 제11권 11장 10일 나찰국 군대를 사로잡다. 위소보는 몹시 득이양양했다. 내심 다룡이 사나운 호랑이 같은 어전시위와 효기형 군관들을 거느리고 빚을 받으러 가면 정극상은 골치가 아플 거라고 생각했다. 사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정극상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강희가 미리 당부했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긴 해도 그의 재산을 절반쯤은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정극상으로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감히 떠들어대지도 못할 것이고 설사 남들이 알게 되더라도 그건 어전시위와 효기형 군관들이 노름빚을 독촉하는 사적인 일이라. 다른 사람들은 단지 정극상이 옛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경성에 와서도 여전히 도박을 한다고 말할 뿐 아무도 위소보를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궁을 나오자 강친왕 걸서 이위, 명주, 세객도, 늑덕홍, 두립덕, 풍박, 도해, 왕희, 황기, 오정치 만한대신 등이 모두 기다리고 있다가 일제히 다가와 축하하며 그를 둘러싼 채 동무와 골목으로 함께 갔다. 골목 입구에 당도하자 거대한 저택 한 채가 그곳에 우뚝 서 있었다. 예전의 백작부보다 훨씬 더 컸다. 대문 위에 빨간 칠을 한 현판이 하나 있었지만 글씨는 쓰여 있지 않았다. 위소보는 글자라고는 한자도 알지 못하지만 현판에 글씨가 없는 건 분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 어리벙벙했다. 강친왕이 웃으며 말했다. 위 형제 황상께서 자네를 대하는 은택은 정말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텁소. 그해 자네의 백작부가 화재로 인해 불타버렸을 때 자네가 경성에 없었으므로 황상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즉시 이 형을 파견하여 다른 저택을 한 채 건축하게 했네. 성지에는 돈을 얼마 쓰라고 당부하지 않았고 단지 모든 경비를 국고에서 지불토록 하셨네. 이는 황상께서 자네한테 내린 상인데 이 형이 뭐 때문에 황상의 돈을 아끼겠는가? 그러나 아우님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구만. 그러면서 수염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위소보는 얼른 치하의 말을 했다. 이윽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호화롭고 사치해서 강친왕부하고 비슷할 정도였다. 대신들은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하나같이 모두 부러워했다. 강친왕이 말했다. 이 저택은 꽤 오래전에 공사를 끝내고 줄곧 아우님께서 와서 기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네. 다만 황상께서 자네한테 어떤 벼슬을 내릴지 몰랐기 때문에 부상에 그 현판을 비워둔 것이네. 그럼 녹정공부란 네 글자를 우리 이 대학사께 부탁드립시다. 이위는 보아전대학사 겸 호부상서였다. 게다가 대학사 중에서 자력이 제일 깊었기 때문에 수석학사였다. 그는 사양하지 않고 붓을 들어 해서로 녹정공부 네 글자를 썼다. 그런 뒤 종리가 공장에게 명하여 금자로 주근한 다음에 현판에다 박았다. 그날 밤 녹정공부에서 크게 연희를 베풀어 축하하러 온 친귀 대신을 환대했다. 정극상, 풍석범 등 대만의 인물들도 선물을 보내왔지만 직접 축하하러 오지는 않았다. 하객들을 보내고 나서 위소보는 다시 집안 사람들과 축하연을 벌였다. 위소보가 쌍아를 데리고 함께 북정한다는 말을 꺼내자 나머지 6부인은 모두 못마땅하게 여기며 하나같이 그가 편파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위소보는 하는 수 없이 황상의 성지라고 둘러댔다. 쌍아는 나찰국에 간 적이 있고 또 나찰어를 할 줄 알아서 그녀를 파견한 것이라고 했더니 6부인들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다행히 쌍아란 여인은 온유해서 6부인들과 모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독 건영공주만은 스스로 자신이 금지옥엽 같은 황상의 누이인 신분인데도 일개 미천한 하녀 출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며 내심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7부인들한테 평소 무슨 분쟁이라도 생기면 나머지 6명은 항상 연맹하여 공주를 상대해서 싸웠다. 건영공주는 위소보까지 그녀를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성질이 아주 순해졌고 함부로 화를 내지 않았다.
다음 날 위소보는 쌍하에게 정극상이 왕년의 통을도에서 피로 쓴 차용 증서를 꺼내 오도록 명했다. 그러고 나서 다룡을 모셔오라 하여 그에게 건네주었다. 다룡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 친필 차용 증서만 있으면 우린 얼마든지 그의 기름을 짜낼 것이네. 만약 정극상 그 녀석이 감히 억지를 부리고 빚을 못 갚겠다고 하면 우리 어전시위와 효기영 사람들은 경성에 머물러 있을 필요조차도 없지. 그로부터 며칠 후 강인은 위소보를 궁으로 소환하여 그에게 아주 큰 지도를 한 장 주면서 진군, 접전, 위성 응원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지시하고 동시에 주필로 지도 위에다 나눠서 표시해 주었다. 위소보가 말했다. 이번 싸움은 황상께서 몸소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는 것이라 소인은 감히 아무 주장도 내세우지 못합니다. 따라서 황상의 분부대로 거행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설령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황상께선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강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위소보의 이와 같은 얘기는 그의 속마음과 아주 딱 들어맞았다. 그는 어렸을 때 무예를 배웠지만 도무지 시전할 수 없어서 오직 위소보와 대련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 후 끊임없이 위소보를 파견하여 임무를 완수하게 했지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모두 그 자신이 대신하여 나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위소보는 나이도 자기보다 어렸고 무공, 지모, 학문, 견식조차도 자기를 따르지 못하는데 그가 성사시킬 수 있다면 자기는 더욱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명나라의 정덕 황제는 스스로 자신을 위무대장 군진국공으로 봉하여 몸소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지만 그건 단지 적막함을 못 이겨서 자신의 재주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강인은 정덕 황제처럼 일처리를 엉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위소보를 파견하여 일처리를 하여도 내심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 왕년에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백전노장이라 필히 대신이나 숙장을 보내 상대해야 했다. 만약 위소보로 하여금 군대를 통솔하도록 했다면 틀림없이 일이 실패했을 것이다. 그 싸움은 수년간 계속되었다. 비록 강희가 직접 나가서 적을 맞이하여 싸우지는 않았지만 매번 저녁마다 모두 상세히 캐물었다. 때문에 이해득실을 마치 송금 보는 듯 했다. 아울러 실전에서 병법을 익히게 된 것이다. 이 무렵 나찰국을 상대하여 싸움을 하더라도 전혀 걸리는 게 없었고 게다가 모두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짐작한 것이다. 왕년의 오삼계를 상대하여 전전긍긍했던 싸움과는 딴판이었다. 위소보는 출정할 날짜가 눈앞에 닥쳐오자 감히 더 이상 천지회의 형제들을 만나러 가지 못했다. 그는 내심 나름대로 생각했다. 황상께서 나로 하여금 천지회를 괴멸토록 하지 않는 건 그가 나한테 항복한 것이고 아울러 내 체면을 살려준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른 채 하고 다시 이력세, 서천친 등을 만나러 가면 황상께선 틀림없이 지난 일들을 다시 거론할 것이다. 이거야말로 위소보가 돌로 자기의 발을 찍는 격이다. 흥청감이 황도길이를 선정하여 마침내 대구는 북정길에 오르게 되었다. 당일 강희는 태화문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강희가 승좌하자 무원대장군 겸 녹정공인 위소보가 통솔할 출정관들인 명주, 살포소, 임흥주 등과 울량관인 세객도 등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이윽고 내원 대신이 만몽한 세 가지 칙서로 각 대장군들에게 의복과 마필, 그리고 활과 칼을 하사했다. 출정관들은 금수교 북쪽에 앉았고 좌우에선 음악을 연주하며 온갖 창극을 벌이고 있었다. 강희는 대장군을 면전으로 불러서 몸소 술을 권했다. 대장군은 무릎을 꿇은 채 술을 받아 마셨다. 이어서 도통, 부도통 등도 계속 들어가자 황제는 시위를 명하여 그들에게 술을 권했다. 그러고 나서 문무백관들에게 명하여 병정들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고 아울러 돈과 포목도 하사했다. 문무백관과 병정들의 사은이 끝나자 대구는 출발했다.
강인은 몸소 오문박까지 전송했다. 대장군 및 여러 대신들은 무릎을 꿇고 무사히 회가하도록 간청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수륙대군이 첫 번째 북행길에 나섰다. 위소보는 비록 융장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대신들 눈에는 전혀 대군 통수다운 위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들은 이자가 배우지 못한 일개시정 무례한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그가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면 틀림없이 대사를 그르칠 것이고 아울러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강희가 제일 아끼는 사람인데 감히 누가 진간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많은 왕공 대신들이 겉으로는 모두 즐거운 듯이 웃음을 자아냈지만 속으로는 몰래 한숨을 내쉬었다. 위소보는 황제의 명을 받들고 여러 차례 임무 수행을 했으나 한 번도 이번과 같은 위풍은 없었다. 따라서 그의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번 일이 중대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에서 감히 공공연하게 노름을 하지 못했다. 다만 도중에서 무료할 때 몇몇 대장들을 불러다가 주사위를 몇 번 던져 진 쪽이 이긴 쪽에게 술을 대접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윽고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대군은 산해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요동을 향해 북상했다. 이곳은 옛날 위소보가 유랑했던 곳이다. 다만 그때는 쌍화와 숲속에서 노루 사냥을 하며 끼니를 때우고 이리저리로 숨어 다녔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비참했었다. 어찌 오늘같이 출관하여 북정하는 위풍을 찾아볼 수 있었겠는가? 상쾌한 가을 날씨였지만 대군이 점차 북상하자 삭풍이 날로 심하게 불었다. 아극살성에서 약 100여리쯤 떨어진 곳에 이르자 선봉장인 하우가 대영으로 와서는 척 후병들이 현지의 백성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나찰병들이 사방에서 백성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살인, 방화, 강간, 약탈 등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으며 게다가 10여일마다 한 번씩 온다고 말했다. 따라서 며칠만 더 지나면 다시 약탈하러 올 것이라는 보고를 올렸다. 위소보는 사전에 강희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대군들한테 더 이상 진격하지 말고 야영을 하도록 분부했다. 그리고 하우로 하여금 10조의 백인대를 통솔하여 아극살 성 30리 밖에 매복하도록 명했다. 만약 나찰군의 대대가 밀려오면 깊숙한 곳에 몸을 숨기고 소대의 적군을 만나면 죽이거나 사로잡아서 모조리 소멸해야 하며 한 명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하우는 명령을 전달받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다. 멀리서 화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다. 게다가 끊임없이 이쪽 저쪽에서 오랫동안 들렸기 때문에 선봉대가 나찰병들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짐작되었다. 이윽고 저녁 무렵이 되자 선봉장이 나찰병 포로 12명을 대영으로 보내왔다. 위소보는 승장하여 몸소 신문했다. 나찰병들은 위소보가 나찰어를 할 줄 아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같이 모두 완강하여 굽힐 줄 몰랐다. 더욱이 그들은 매복한 청병의 수가 많아서 승리한 것이니 전혀 명예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위소보는 노발대발했다. 이윽고 나찰병 2명을 가까이 불러다 놓고 품 안에서 주사위를 꺼내며 말했다. 너희들 둘은 주사위를 던져라. 주사위 놀이는 서양에도 옛날부터 있었다. 이집트 고분에서 발굴한 것도 중원의 주사위와 똑같았고 나찰병들도 자주 하는 놀이였다. 2명의 나찰병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이 청병의 나이 어린 장군이 무슨 속셈인지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주사위를 던졌다. 주사위는 2개였다. 하나는 7점이 나왔고 하나는 5점이 나왔다. 위소보는 그 5점을 던진 나찰병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졌다. 사망기. 나찰어로 사망기는 사망이란 뜻이다. 그는 고개를 돌려 친병한테 분부했다. 밖으로 끌어내 목을 쳐라. 그러자 4명의 친병은 그 나찰병을 천막 밖으로 끌고 가서 단칼에 그 나찰병을 죽여버렸다. 그러자 나머지 11명의 나찰병들은 모두 안색이 크게 변했다.
위소보는 다른 2명의 나찰병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번에는 너희들 2명이 나와서 주사위를 던져라. 순간 그 2명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말했다. 나는 던지지 않겠다. 좋아, 너희들은 던지지 마라. 위소보는 친병에게 말했다. 둘은 모두 끌어내서 목을 쳐라. 삽시간에 다시 2사람이 처형을 당했다. 위소보는 다시 2명의 나찰병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들이 나와서 던져라. 던지지 않으면 즉시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그래도 1명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둘은 천천히 주사위를 들었다. 한 사람이 전전긍긍하며 주사위를 들고 막 던지려는 순간 다른 1명이 손을 내밀어 주사위를 빼앗아갔다. 그자는 위소보에게 말했다. 내가 너와 겨루겠다. 몹시 거만한 태도였다. 위소보가 웃으며 말했다. 좋다. 내가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하다니. 그럼 내가 먼저 던져라. 그 병사는 7점이 나왔고 위소보는 10점이 나왔다. 위소보는 웃으며 그에게 물었다. 어떠냐? 그 병사는 참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 운이 나쁜 것이니 달리 할 말은 없다. 넌 우리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느냐?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적게 잡아도 29명은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한테 죽어도 난 손해보지 않는다. 위소보는 그를 처형하라고 분부한 다음에 다른 나찰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와서 던져라. 주사위를 집어든 그 병사의 손은 마냥 떨고 있었다. 이윽고 주사위 2알이 동시에 탁자 위로 떨어졌다. 그런데 뜻밖에도 11점이라 승산이 아주 컸다. 이때 위소보는 재주를 좀 부려서 12점이 나오게끔 던지려고 했는데 연습을 소홀히 한 탓에 수법이 통하지 않았다. 급기야 주사위 2알에 있는 6점짜리가 위로 향하지 않고 일제히 밑으로 향해서 겨우 2점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소보는 즉시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겼다. 그러자 그 병사가 급히 말했다. 나는 11점이고 넌 겨우 2점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내가 이겼느냐? 이번 것은 점수가 적으면 이기고 점수가 높으면 진다. 그 병사는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다. 당연히 점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 나찰인의 규칙은 항상 그러했다. 위소보는 성난 얼굴을 하며 말했다. 여기가 중국이냐 아니면 나찰이냐? 물론 중국이다. 중국이라면 당연히 중국의 규칙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 너희들더러 중국에 오라고 했느냐? 다음번에 내가 나찰국으로 가면 나찰의 규칙을 따르겠다. 너 사망기.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 친병에게 말했다. 끌어내서 목을 쳐라. 그는 다시 또 다른 나찰병을 불러냈다. 그러자 그 병사가 물었다. 중국 규칙대로 한다면 이번에 점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것이냐? 아니면 점수가 낮은 쪽이 이기는 것이냐? 중국 규칙대로 한다면 중국 사람이 이긴다. 중국 사람의 점수가 높으면 높은 쪽이 이기는 것이고 중국 사람의 점수가 낮으면 낮은 쪽이 이기는 것이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넌 정말 지나칠 정도로 행패를 부리는 것 같구나. 너희들 나찰병이 중국에 와서 살인하고 노략질을 한 것이지. 우리 중국 사람들이 나찰에 가서 살인하고 노략질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나찰인이 야만적인 것이냐? 아니면 중국인이 그런 것이냐? 그 병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서 던져라, 어서 던져. 어차피 내가 지게 될 것인데 던질 필요가 있겠느냐? 안 던지면 사망기다. 사망기. 그는 다시 나찰병 1명을 불러냈다. 그 병사는 체격이 우람하고 얼굴이 온통 수염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중국 꼬마야, 잔꾀 그만 부리고 어서 날 죽여다오. 이번에 너희들은 사람이 많았고 게다가 눈 속에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라 이겨도 영광스럽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나찰국의 대군이 당도하면 너희들은 하나하나 모두 처치될 것이다. 위소보가 말했다. 내가 우리한테 사로잡힌 게 억울하다 이거지.
그렇다. 만약 같은 인원수로 싸운다면 반드시 너희들이 이긴다는 것이냐? 물론이다. 우리 나찰인 한 명은 중국인 5을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나하고 내기를 걸자. 너희들 5명이 나와서 나와 싸우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기면 내 목을 자르고 만약 내가 이기면 즉시 날 풀어다오. 이자는 나찰국에서 유명한 용사였고 게다가 힘 또한 장사였다. 그의 눈에는 위소보의 장막 중에 있는 친병이 하나같이 키가 그보다 머리 하나쯤 작았기 때문에 1대5로 싸우더라도 자기한테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쌍아는 줄곧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때 그의 교만한 말투를 듣고 입을 열었다. 나찰인 쓸모없다. 중국의 여자도 널 이긴다. 그러면서 다가오더니 위소보 곁에 섰다. 그 병사는 그녀의 가냘픈 몸매와 아름다운 용모를 보자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가 나하고 무술을 겨루겠다는 것이냐? 위소보는 친병에게 분부하여 그의 양손을 묶고 있는 밧줄을 끊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쌍아야, 그에게 우리 중국 여인의 무서움을 보여줘라. 그 병사가 말했다. 중국 여인이 나찰어를 할 줄 알다니 기특하다. 기특해. 쌍아의 나찰어 실력은 위소보보다도 뒤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와 필요 이상 입씨름하지 않고 왼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향해 허초로 일장을 후려쳤다. 그러자 그 병사는 얼른 고개를 쳐들고 손을 내밀어서 막았다. 순간 쌍아는 오른발을 날렸다. 그러자 팍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하복부에 명중되었다. 그 병사는 통증을 느끼자 대갈일성하며 2주먹을 휘둘러댔다. 그는 주먹을 뻗을 때 신속할 뿐만 아니라 힘이 있었다. 쌍아는 그걸 간파하여 잽싸게 그의 등 뒤로 다가가서 좌우봉원이란 1초를 발출했다. 순간 팍팍 하는 소리가 2번 들리더니 그의 좌우 허리를 각각 1번씩 걷어찼다. 그 병사는 통증을 못 이기고 주저앉으며 외쳤다. 발을 사용하는 건 반칙이다. 반칙. 위소보가 웃으며 말했다. 여기는 중국이라 중국식으로 한다. 쌍아가 외쳤다. 나찰식으로 해도 내가 이긴다. 그러면서 잽싸게 그 병사의 앞으로 돌아나와 오른 주먹으로 그의 하복부를 후려쳤다. 순간 그 병사는 손을 뻗어서 막았다. 그러나 쌍아의 그 일권은 허초였다. 그가 채 맞기도 전에 오른 주먹을 거두고 왼 주먹으로 그의 가슴팍을 후려쳐갔다. 그 병사는 다시 손을 뻗어서 막았다. 쌍아는 좌일권 우일권 하면서 연거푸 2권을 발출했지만 모두 허초였다. 이는 중국 무술에서 해시신루라고 일컬었다. 즉 신기루 같은 환상이란 뜻이다. 보통 권법과 비교하면 몇 배 더 빨랐다. 그 병사가 연거푸 몇 번 막더니 껄껄 웃으며 말했다. 여자들의 재주는 쓸모없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팍팍 하는 소리가 2번 들리더니 좌우 양뺨에 연거푸 2장을 얻어맞았다. 순간 그 병사는 크게 외치며 팔을 아래 위로 휘두르면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쌍아는 몸을 비스듬히 하여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오른손에 식지를 뻗어 그 병사의 오른쪽 태양혈을 찍었다. 순간 그 병사는 한 차례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 같더니 몇 번 휘청거렸다. 그러자 쌍아는 몸을 퉁겨서 수도로 그 병사의 뒤통수에 있는 옥침혈을 강타했다. 옥침혈은 사람들 몸에 있는 대혈이라 아무리 힘이 장사라 해도 견뎌내지 못했다. 그 병사는 맥없이 앞으로 넘어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하며 쌍아의 손을 잡고 그 병사의 뇌문을 발로 1번 걷어찼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물었다. 이제 승복하겠느냐? 그 병사는 몽롱한 정신으로 말했다. 중국 여인은 요법을 사용한다. 그녀는 무당이다. 위소보가 욕을 하며 말했다. 이런 돼지 같은 놈이 있나? 요법이라니. 끌어내서 목을 쳐라. 너희들 나찰병 중에 승복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다시 나와서 겨뤄보자.
나머지 5명의 나찰병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이 대력사도 졌는데 자기들이 감히 어떻게 적수가 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위소보가 말했다. 너희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투항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나와주사위를 던져라. 너희들이 중국의 규칙대로 나를 이길 수 있다면 살려주고 지게 되면 사망기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한번 휘둘러 목을 자르는 동작을 취했다. 순간 5병사는 같은 생각을 했다. 중국 규칙대로라면 어떤 점수가 나와도 모두 내가 이기는 게 아니냐? 이윽고 한 병사가 몸을 굽히며 말했다. 항복하겠소. 위소보는 기뻐하며 말했다. 좋다. 술과 고기를 가져와 그에게 먹이도록 해라. 친병은 천막으로 가서 술 한 사발과 고기 한 접시를 들고 나왔다. 이윽고 그 병사의 포박을 풀어주어 그로 하여금 먹고 마시도록 해주었다. 나찰국은 기후가 굉장히 추워서 사람들은 모두 술을 좋아했다. 위소보는 비록 술은 좋아하지 않지만 군중에 준비되어 있는 건 최상품 고량주라 천막 안이 온통 향기로 가득 찼다. 나머지 4명의 나찰병들은 술 냄새를 맡자 군침을 삼키고 있었다. 이윽고 그 병사가 기분 좋게 마시고 있는 걸 보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씩 말했다. 항복이요, 항복. 술을 마시게 해주시오. 위소보는 그 4명의 포박을 풀어주라고 분부했다. 그리고 나서 친병으로 하여금 4사람 몫의 술과 고기를 가져와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명했다. 위소보는 나찰병들에게 음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그들에게 1인분씩 더 갖다 주라고 분부했다. 이윽고 얼큰하게 취한 나찰병 5명은 서로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잠시 노래를 부르다가 문득 죽음 직전에서 목숨을 부지한 그들이 뜻밖에도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두 위소보를 향해 몸을 굽히고 치사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선봉장인 하오는 계속해서 나찰병 포로들을 압송해왔다. 많을 땐 10대 6 정도였고 적을 땐 1~2명에 불과했다. 이 포로들은 맨 처음 투항한 5명과 서로 면담한 후 비로소 대청 장군과 주사위 놀이를 하면 영락없이 죽게 되고 투항을 하면 술과 고기로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자 모두 서슴지 않고 투항했다. 이 나찰병들은 본시 무례한들이거나 아니면 좀도둑이나 도적대들이라 10중 8구는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는 작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동쪽으로 모험 삼아 내려온 것 자체가 아무도 좋은 마음을 먹고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처음에 중국 백성들을 살해할 때 아주 손쉽게 행해졌기 때문에 나찰병들은 중국 사람들을 모두 경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포로가 되어도 여전히 오만방자했다. 그리하여 급기야 위소보가 병사 몇 명을 참수하여 위험을 세우고 나서야 비로소 나머지 포로들은 무서운 걸 알게 되었다. 상대방이 더욱 야만적이고 악랄하다는 걸 보면 순순히 투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무렵 총독인 고리즈는 이미 소비아 공주의 소환을 받고 모스크바로 돌아가 높은 벼슬로 승진했다. 이 지역을 담당한 나찰국의 대장은 도이포청이었다. 나찰병 소대가 노략질을 하러 밖으로 나갔는데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마침내 도이포청은 사람을 파견하여 수소문했지만 시종 회보가 보이지 않자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 안에 있는 2,000여 명의 기마대를 몸소 이끌고 밖으로 나가 살펴보았다. 도이포청은 도중에서 적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중국인들의 농가를 보이는 대로 불태워버리고 백성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런데 20여리쯤 나가자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서 한 기병대 부대가 공격해 오고 있었다. 도이포청은 즉시 병사들로 하여금 흩어지라고 외쳤다. 말을 타고 공격해 오는 청군 기병대들은 약 500명쯤 되었고 무기는 활을 사용하고 있었다. 도이포청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미개한 중국 놈들은 활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나찰인들의 화창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이윽고 도의포청이 명령을 하달하자 일제히 총을 발사했다. 순간 10여 명의 청병이 말에서 떨어졌다. 청군 진중에서 징소리가 울리자 청군들은 일제히 말머리를 돌려 남쪽을 향해 도망갔다. 도의포청이 추격하라고 명령을 하달했지만 이 청군 기병대들이 타고 있는 말은 모두 정선된 좋은 말들이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이윽고 7, 8리쯤 쫓아가 보니 앞쪽 숲속 옆으로 황룡기가 하나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나찰병들이 쏜살같이 다가가 보니 청군의 천막이었다. 나찰병들이 총격을 가하자 천막에서 몇십 명의 청군이 도망 나와 활을 몇 번 쏘더니 말을 타고 남쪽으로 도망갔다. 급기야 나찰병의 선봉이 천막을 덮쳤을 때는 청군은 이미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도의포청이 말에서 내려 천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탁자 위에는 술과 고기, 그리고 안주 등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김이 모락모락 났다. 바닥에는 온통 금덩이, 은덩이, 금의 주보가 널려 있었다. 도의포청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건 중국놈 대장이 급히 도망가는 바람에 금은보화를 챙겨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말을 타고 쫓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놈들의 대장을 사로잡는 자에게는 후한상을 내릴 것이다. 놈들의 대장한테는 금은보화가 틀림없이 아주 많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이 가서 빼앗아라. 병사들은 금은보화를 발견하자 서로가 가지려고 다투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탁자에 있는 술과 고기를 집어먹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주수가 명령을 하달하자 큰 소리로 환호성을 외치며 천막 밖으로 뛰쳐나와 모두 말에 올라탔다. 그러고 나서 말발굽 자국을 따라 동남방 쪽으로 추격했다. 도중에 금덩이, 은덩이, 칼창, 활 등의 물건들이 길가에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찰 병사들은 모두 중국 병사들이 나찰 대군이 당도하는 걸 보고 겁이 나서 무기조차 버리고 도망쳤다고 말했다. 다시 한 차례 추격해보니 노상에 장화 몇 켤레와 홍역모 몇 개가 버려져 있었다. 순간 도의포청이 외쳤다. 틀림없이 중국의 장군이 졸병으로 위장하여 도망간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그들한테 속지 마라. 수행원들이 모두 말했다. 장군님의 추측이 틀림없을 겁니다. 도의포청은 신발과 모자를 수거하라고 분부했다. 중국 놈들을 잡으면 그들로 하여금 모자를 써보고 신발을 신어보라고 해라. 만약 몸에 맞는 자가 있으면 틀림없이 그 자가 바로 대장일 것이다. 부하들은 일제히 장군에게 지혜롭다고 칭찬했다. 다시 면리 밖으로 쫓아가서 청군의 천막을 또 한 채 점령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닥에 금은보화와 병기 말고도 색상이 선명한 여자의 옷가지들이 많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천막 옆에는 연지화분, 손수건, 비녀, 귀고리 등등 여자들의 장신구가 떨어져 있었다. 순간 병사들은 음욕이 크게 일어나 일제히 외쳤다. 빨리 쫓아가자. 빨리 쫓아가자. 중국 놈들은 여자를 데리고 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쫓아가며 천막을 연거푸 7채 점령했을 때 전방에서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은은하게 들렸다. 도의포청이 안장 위에서 천리경을 꺼내 관찰해보니 면리 밖에 한중국 부대 병사들이 낭패한 모습으로 한참 도망가고 있었다. 깃발은 흐트러졌고 대열도 무질서했다. 순간 도의포청은 크게 기뻐하여 외쳤다. 드디어 따라잡았다. 그러더니 마도를 뽑아들고 허공을 향해 마구 휘두르며 외쳤다. 돌격! 죽여라! 그러면서 병사들을 이끌고 질풍처럼 앞으로 달려갔다. 이때 연도에는 20여 필의 청군 군마가 쓰러져 죽어 있었다. 병사들은 기뻐서 외쳤다. 놈들의 말이 지쳐서 도망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대한으로 말을 몰았다. 이윽고 점점 가까워지자 청병들은 두 개의 산 중간에 좁게 나 있는 길로 도주하여 들어갔다. 도의포청은 협곡 앞까지 쫓아와서 험악한 지세를 바라보고는 다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만약 이곳에 적이 매복해 있다면
이때 갑자기 앞에 있는 골짜기 안에서 나차로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중국 놈들아, 너희들이 항복한다니 정말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이어서 누군가 다시 외쳤다. 하하, 이번에야말로 중국 놈 비참하게 패했구나. 다름 아닌 바로 봉국 관병의 음성이라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순간 도의포청은 크게 기뻐하며 서슴없이 말을 몰아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뒤에는 2천여 명의 기병대가 따랐다. 도의포청이 외쳤다. 앞에 있는 부대는 어느 소속이냐? 너희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산벽 뒤에서 10여 명이 일제히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린 여기에 있다. 중국 병사들은 모두 항복했다. 도의포청이 환호를 질렀다. 잘했다. 그러면서 막 고삐를 들어올리는 순간 느닷없이 등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순간 도의포청은 깜짝 놀랐다. 얼른 뒤로 돌아다 보니 골짜기 입구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좌우 양쪽 산벽에 있는 숲속에서는 불빛이 번뜩거리면서 아래를 향해 총을 쏘아대고 있었다. 그러자 나찰병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도의포청이 큰 소리로 외쳤다. 말머리를 돌려 골짜기 밖으로 후퇴해라. 그러자 양쪽 산벽 위에 있는 수천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나찰병, 투항하라. 투항해. 이윽고 무수한 바위들과 나무 토막이 굴러내려와 삽시간에 입구를 막아버렸다. 나찰병들은 좁디 좁은 골짜기 안에 갇혀 서로 밀치고 껴안았으며 게다가 말까지 시끄럽게 울어대자 실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때 청병들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해 활과 총을 쉴 새 없이 발사했다. 도의포청은 적의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았지만 퇴로가 이미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병사들이여, 앞으로 돌격. 그러나 몇 장밖에 돌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꽝꽝 하는 굉음이 들리더니 포탄이 날아와서 10여 명의 사병을 쓰러뜨렸다. 순간 도의포청은 놀라서 넋을 잃을 정도였다. 그는 청병의 화기가 이처럼 위력이 있을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 험악한 골짜기에 대포가 매복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말에서 급히 뛰어내리며 외쳤다. 말을 버리고 화력을 집중시켜 오던 길로 밀고 나가라. 그러자 나찰병들은 모두 말에서 내렸다. 이윽고 골짜기 입구에 쌓여있는 바위와 나무 토막 위로 기기 시작했다. 뒤에 있는 부대는 양쪽 산벽을 향해 총을 쏘며 엄호해 주었다. 나찰병들의 화기는 위력도 대단하지만 사정거리 또한 멀어서 도리어 청병이 적지 않게 총에 맞아 쓰러졌다. 그러나 청병의 대포는 끊임없이 폭격을 가했고 기세도 맹렬했다. 수백 명의 나찰병들이 막 가로막고 있는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는데 갑자기 꽝 하고 밑에서 대포가 터지는 바람에 수백 명 병사들 가운데 10여 장 위로 퉁겨지는 자도 있었고 머리가 잘리거나 팔이 부러진 자도 있었다. 순간 혈육이 사방으로 튀었다. 다행히 죽지 않은 자들은 얼른 아래로 기어 내려왔다. 도의포청은 앞뒤 퇴로가 모두 막힌 걸 보자 속수무책이었다. 이때 아주 용감한 군관 한 명이 수십 명 독전대를 이끌고 북쪽 산벽을 기어 올라가 통로를 만들려고 했지만 산벽이 깎은 듯이 가파르고 발 디딜 곳조차 없을 정도로 매끈해서 얼마 기어오르지 못하고 10여 명 병사가 아래로 떨어져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산꼭대기 위에 있는 청병은 돌을 던져서 나머지 몇십 명을 모두 떨어뜨렸다. 그 군관은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는 바람에 즉사했다. 청군의 대포도 끊임없이 폭격을 가했기 때문에 산벽 사이는 온통 나찰병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전멸할 것 같아서 도의포청이 소리를 외쳤다. 이제 그만 공격을 멈춰라. 공격을 멈춰라. 그러나 포성과 사병들의 고함 소리가 그의 소리를 삼켜버렸다. 그러자 그의 곁에 있는 사병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공격을 멈춰라. 공격을 멈춰라. 이어서 나머지 사병들도 따라 외쳤다. 마침내 청군의 포화가 멈추고
누군가 나차러로 소리를 질렀다. 총과 칼을 버리고 옷을 전부 벗어라. 도입호청은 크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무기만 버리고 옷은 벗지 않겠다. 청군 중에 누군가가 외쳤다. 총과 칼을 버리고 옷을 전부 벗는 자는 착하다. 나와서 술을 마시게 해주마. 옷을 벗지 않는 자는 죽는다. 도입호청이 소리를 외쳤다. 옷은 죽어도 안 벗겠다. 이 말을 하자마자 꽝꽝 하는 소리와 함께 청군의 대포가 다시 폭격을 가했다. 나찰병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즉시 총칼을 버리고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러자 도입호청은 권총으로 옷을 벗고 있는 사병 한 명을 사살하고는 소리를 질렀다. 옷을 벗으면 모두 사형에 처하겠다. 그러나 청군의 맹렬한 폭격 아래선 장군의 엄령도 소용없는지 10여 명의 사병들은 옷을 홀랑 벗고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러자 양쪽 산 위에 있는 청병들이 박수를 치고 웃으며 소리쳤다. 빨리 옷을 벗어라. 살아남기 위해서 옷을 벗는 사병이 갈수록 많아졌다. 도입호청이 권총을 연발하여 다시 2명을 사살했지만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 청군의 대포가 잠시 멈추더니 산벽 위에서 누군가 외쳤다. 살고 싶으면 빨리빨리 옷을 벗고 이쪽으로 와라. 이때 나찰병들은 완전히 투지를 잃었기 때문에 10중 8구 모두 단추를 풀거나 장화를 벗고 있었다. 도입호청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권총으로 자기의 태양혈을 겨냥하여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부관이 그의 권총을 빼앗으며 말했다. 장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늙은 매라도 날개를 남겨놓아야 높은 산을 날아서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나찰의 속담이다. 바로 중국의 청산이 있는 한 뗄나무 걱정은 없다는 속담과 같은 의미였다. 이윽고 청군 중에서 누군가 나찰어로 외치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너희들이 도입호청의 옷을 홀랑 벗겨서 함께 나오지 않으면 다시 폭격을 가하겠다. 이 말은 바로 투항한 나찰병이 협박당하여 소리 지른 것이었다. 도입호청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지만 부하 몇 명이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하고는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내밀어 허리춤에 차고 있는 패도를 뽑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이 칼자루에 닿는 순간 등 뒤에서 병사 한 명이 덮쳐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5, 6명의 사병이 일제히 덮쳐와서 그를 바닥에 눌러둔 채 삽시간에 그의 옷을 홀랑 벗기더니 밖으로 들고 나갔다. 나찰병 한 명이 나올 때마다 청병 2명이 다가가서 양손을 뒤로 묶었다. 그러고 나서 면리 밖에 있는 넓은 평원으로 압송했다. 이번 싸움에서 2천여 명의 나찰병들 가운데 사살됐거나 중상을 입은 6, 7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00여 명은 모두 양손을 뒤로 묶인 채 벌거숭이로 대열을 지었다. 가을바람이 불고 있어 모두 사시나무 떨듯이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청병들은 도입호청을 압송하여 대열의 맨 앞에다 세웠다. 나찰병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평소에 위험 있고 가혹한 장군이 이런 꼴로 변해 있는 걸 보자 모두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중 몇십 명은 대장의 매끈한 엉덩이를 보자 참다 못해 웃음을 터뜨렸다. 이윽고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천여 명의 관병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웃어대기 시작했다. 도입호청은 화를 벌컥 내더니 뒤로 돌아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차렷! 뭐가 웃음이야?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은 그가 이런 위험 있는 태도를 취하자 더더욱 우스웠다. 관병들은 평소에 그를 몹시 무서워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웃음을 참을 수 있겠는가. 한참 큰 소리로 웃고 있는데 갑자기 총성이 8번 들리고 북이 일제히 울리더니 한때 청병이 산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들은 노란 깃발을 들고 있었고 동쪽을 향해 나란히 섰다. 다시 3대의 청병이 각각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깃발을 든 채 남쪽, 서쪽, 북쪽을 향해 나란히 서자 나찰병들은 자연히 그 안에 포위되었다.
나찰병들은 청병들이 긴 창이나 큰 칼 혹은 활을 구부려 화살을 장전하거나 조총을 들고 있는데 자기 몸에는 실오락이 하나도 없는 걸 깨닫고는 더욱 적군의 무기가 위협적인 것 같아서 더 이상 웃지 않고 내심 겁을 먹고 있었다. 청군의 대열이 정해지자 뒷산에 있는 대포가 다시 3번 울렸다. 풍악 소리와 함께 큰 깃발 2개가 펄럭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왼쪽의 큰 깃발 위에는 무원대장군이라고 써 있었고 오른쪽의 큰 깃발 위에는 대청록전공이라고 써 있었으며 수백 명의 호위병들이 소년 장군 1명을 옹호한 채 말을 타고 밖으로 나왔다. 이 장군이란 사람은 머리에 홍정자를 썼고 몸에 황마궤를 입었다.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었으며 왼손으로 깃털 부채를 살며시 흔들고 있는 게 마치 제갈공명 같았고 오른손으로 큰 칼을 거꾸로 들고 있는 모습은 위엄 있는 관훈장 같았다.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위공소보였다. 그는 말을 몰고 나오더니 하하하 하고 3번 앙천대소했다. 이는 조조를 흉내낸 것이다. 다만 애석하게도 옆에서 장단을 맞춰줄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장군께선 무엇 때문에 웃는 겁니까라고 묻지 않았다. 도의포청의 가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위엄을 돌보지 않고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다. 중국 꼬마야, 간사한 계책으로 날 잡았기 때문에 너는 영웅이라 할 수 없다. 죽이고 싶으면 죽일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처럼 날 모욕하는 것이냐?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언제 널 모욕했느냐? 도의포청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날 이런 모습으로 만든 것이 모욕이 아니란 말이냐? 위소보가 웃으며 되물었다. 내 바지를 누가 벗겼느냐? 순간 도의포청은 말문이 막혔다. 자기의 옷은 모두 부하들이 억지로 벗긴 것이라 이 꼬마 장군을 나무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극도로 화가 나서 얼굴이 온통 시뻘겋게 되었다. 앞으로 달려가서 위소보와 사생결단을 내려는데 위소보 곁에 있는 친병 4명이 잽싸게 다가오더니 장총을 쳐들고 번쩍거리는 총구로 그의 몸을 겨냥했다. 도의포청은 어쩔 수 없이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자기의 하체를 가렸다. 쌍방의 관병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폭소를 터뜨렸다. 내가 투항했다면 그건 곧 대청에 귀순한 것이니 지금 당장 북경으로 가서 중국 황제께 절을 올려라. 도의포청이 말했다. 항복하지 않겠다. 설령 내 몸을 난도질한다 해도 난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 위소보가 목청을 높여 나찰병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항복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관병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위소보는 서쪽의 백기를 가리키며 소리를 외쳤다. 항복하는 군관이나 병사들은 서쪽으로 가거라. 관병들은 넋을 잃은 듯 꼼짝하지 않았다. 그중 대부분의 사병들은 투항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서 감히 먼저 나서지 못했다. 위소보가 말했다. 좋다. 아무도 투항하지 않겠다 이거지. 취사병들 나와라. 곧바로 친병대 뒤에서 10명의 취사병들이 걸어 나왔다. 그들은 웃옷을 입지 않았고 손에는 뾰족한 칼과 쇠꼬챙이를 들고 앞으로 다가가서 몸을 굽히며 명령을 기다렸다. 위소보가 도의포청에게 말했다. 너희 나찰국의 하선이극이란 맛 좋은 요리가 있는데 왕년에 내가 모스크바에서 먹은 적이 있었다. 맛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았다. 갑자기 난 그게 또 먹고 싶구나.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 10명의 취사병에게 말했다. 하선이극을 만들어라. 취사병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명령대로 거행하겠습니다. 20명의 사병이 쇠로 만든 난로를 10개 밀고 나왔다. 난로 안에는 숯불이 시뻘겋게 타고 있었다. 나찰 관병들은 이 중국 장군이 무슨 엉뚱한 짓을 할지 몰라서 겁에 질려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위소보가 손을 한번 휘두르자 20명의 친병이 다가가서 나찰병 10명을 끌고 왔다. 위소보가 나찰어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들 몸에 있는 고기를 잘라서 하선이극을 만들어라.
하선이극이란 쇠꼬챙이에다 쇠고기를 끼워서 불에 굽는 것으로서 나찰국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였다. 이윽고 취사병들이 나찰병 앞으로 걸어가서 뾰족한 칼을 높이 쳐들더니 밑으로 내리쳤다. 순간 나찰병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고환이 싹둑 잘려져 버린 것이다. 이 나찰병들은 산 위로 끌고 갔다. 바닥에는 선혈이 낭자했다. 취사병들 왼손에 들려있던 쇠꼬챙이 위에는 이미 고환이 꽂혀 있었고 화로에 그것을 굽기 시작했다. 나찰병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모두 숨을 죽인 채 바라보고만 있어 쥐 죽은 듯이 조용했지만 숯불이 타는 소리와 고기에서 나온 기름이 불로 떨어질 때마다 치치칫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위소보가 외쳤다. 다시 나찰병 10명을 끌고 가서 하선이극을 만들어라. 친병들은 다시 사람을 끌어냈다. 이때 붙잡힌 나찰병 중에서 4명이 소리를 질렀다. 항복, 항복. 좋다. 항복한 자는 저쪽으로 끌고 가라. 친병들이 항복한 병사들을 백기 아래로 끌고 가자 그들에게 술과 고기를 갖다 주는 사람이 있었다. 친병들은 다시 대열로 가서 다른 4명을 끌어내려 했다. 그 4명은 항복한 동료한테는 고기와 술을 대접하고 항복하지 않는 자는 몸에 있는 살을 잘라서 하선이극으로 구워버리는 걸 목격했다. 비록 잘라낸 부위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청병의 눈빛이 자꾸 자기의 하체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항복이다. 굴복하지 않았던 6명의 사병들도 기세가 꺾여서 모두 소리를 외쳤다. 항복. 마침내 스스로 항복하겠다는 자들이 나타나자 나머지 병사들도 감히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친병이 끌어내기도 전에 스스로 백기 아래로 걸어갔다. 삽시간에 1,800여 명의 나찰 병사들은 모두 항복했다. 단지 도의포청 한 사람만 우두커니 제자리에 서 있었다. 위소보가 말했다. 넌 항복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죽어도 항복하지 않는다. 좋다. 널 악흑살로 보내주마. 그러더니 홍조로 하여금 500명 병사를 이끌고 그를 악흑살 성으로 호송토록 하였다. 도의포청은 자기가 이처럼 완강하게 버티면 이 청군 장군이 틀림없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석방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몹시 의아해하며 말했다. 내가 날 석방해주겠다면 내 옷을 돌려줘라. 옷은 돌려줄 수 없다. 그러면서 홍조에게 분부했다. 그대는 저자를 악흑살 성 아래까지 호송하여 나의 장령을 전달하시오. 잠시 성을 공격하는 건 멈추고 이 벌거숭이 나찰 장군을 끌고 성을 3바퀴 돌고 나서 그를 풀어주도록 하시오. 홍조는 장령을 전달받고 벌거숭이가 된 도의포청을 압송해 갔다. 임흥주가 말했다. 대장께선 그 나찰 장군을 뭐 때문에 다시 풀어주려는 것입니까? 이 안에는 필시 오묘한 계책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인에게도 말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싸움에서 대승을 거둘 때 무슨 계책을 사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대장님의 치밀한 계획이 아닙니까? 소장은 정말 탐복했습니다. 위소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내 계획이 아니라 황상께서 세우신 요책입니다. 황상께서는 왕년에 제갈공명이 맹획을 7번 놓아주었다가 7번 도로 잡았던 계책이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한번 시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는 7급 맹획이란 창극을 보셨는지요? 설령 구경하지 못했더라도 이야기는 들었을 게 아닙니까? 제갈공명은 위원으로 하여금 출전토록 했는데 절대로 싸움에서 이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15번이나 연패하자 맹획은 7채 영체를 점령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를 반사곡으로 유인하여 등갑병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한 것은 바로 제갈공명의 계책입니다. 제장들은 모두 탐복했다. 위소보가 다시 말을 이었다. 황상께선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제갈공명이 등갑병을 불태워버린 건 너무나 지나쳐 자기의 수명을 단축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찰병이 항복하면 그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입니다. 부도통 낭탄이 말했다. 만약 대장께서 그 하선이극이란 계책으로 나찰병 10명의 살을 잘라서 굽지 않았다면 그 사나운 나찰병들은 아마 항복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 계책은 실로 제갈공명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롯불에 구운 건 최상품 고기입니다. 과연 맛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도 한번 시식하지 않겠습니까? 위소보의 말에 장군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장군들이 다시 되물었다. 대장께서 적의 추장을 사로잡았는데도 다시 그를 놓아준 것은 칠금칠종에서 그로 하여금 다시는 침략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내가 북경에 있을 때 황상께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황상께 우리도 제갈공명처럼 나찰의 장군을 사로잡으면 그를 7번 놓아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황상께선 그건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제갈공명을 배우려면 필히 응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맹획은 야만인의 추장이라 그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한번 말하면 영원히 일으키지 않지만 우리가 잡은 건 일개 나찰의 장군이 아닙니까? 설령 그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해도 나찰국의 사왕과 섭정 여왕이 다른 원수를 파견하여 군대를 이끌고 우리 영토를 침략하러 올 것인데 그의 말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장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옳다고 말했다. 아극사를 지키고 있는 병사는 사나울 뿐만 아니라 포화의 위력도 대단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찰의 원수를 죽이면 성 안에 있는 관병들은 다른 통수를 추대할 것이며 공략하기 더욱 힘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나찰 원수를 벌거숭이로 만들어 그를 끌고 성을 3바퀴 돌면 성 안에 있는 나찰병들은 앞으로 그를 경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위풍이 실추되면 앞으로 명령을 하더라도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겁니다. 제장들은 일제히 옳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임흥주가 되물었다. 옷을 홀랑 벗기는 계획 역시 황상께서 당부하신 겁니까? 위소보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황상께서 어떻게 그런 장난을 하시겠습니까? 황상께선 단지 나로 하여금 우리 사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나찰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황상께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찰병들은 키도 크고 체격도 크다. 게다가 온몸에 털이 있어서 마치 야만인 같다. 뿐만 아니라 화기 또한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 그러니 아군이 그들의 야만적인 모습을 보면 필시 겁을 먹게 될 것이다. 일단 사기가 꺾이면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소계자, 너는 나보다 잔꾀가 많으니 아군들로 하여금 놈들을 경시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내가 어렸을 때 노름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장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내가 어렸을 때 노름하던 것과 나찰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위소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 양주에서 노름할 때 돈을 따면 문제가 없었지만 잃기만 하면 마냥 떼를 썼죠. 심지어 싸운다 해도 난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사람한테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때 나의 돈을 딴 사람은 날 붙잡고 내 바지를 벗기더니 나더러 엉덩이를 드러낸 채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그 후부터 나의 성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장들은 일제히 껄껄대고 웃었다. 위소보가 웃으며 말했다. 황상께서는 싸움의 원칙은 임기응변이라고 하셨습니다. 황상께선 단지 방략대계를 지시할 수 있을 뿐 정작 싸우려면 나 자신이 머리를 써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남들이 바지를 벗기는 걸 무서워했는데 이 나찰병들이 어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예측대로 바지를 벗기자마자 모두 순순히 투항하지 않았습니까? 제장들은 일제히 칭찬하며 탐복을 금치 못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 바지를 벗기는 방법은 손자병법에도 없는 것이다.
이 위자병법은 생각보다 아주 무섭구나. 위소보는 투항한 나찰병들에게 명하여 청병의 의복을 입고 모자를 쓰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참장 1명을 파견하여 2,000명의 청병을 이끌고 포로들을 북경으로 압송해 황제에게 바쳤다. 영중에는 멀리까지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목소리가 큰 포로를 20명쯤 남겨놓았다. 그리고 대영에 있는 사야로 하여금 상주문을 쓰게 하였다. 상주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무원대장군 위소보는 황상의 어의를 따라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찰병들이 중국을 앙모하여 귀순한 건 실로 우리 황상의 덕이 하늘에 사무쳐 만일을 감화시킨 것입니다. 그날 밤 위소보는 삼군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다음 날 아침 몸소 군대를 이끌고 아극살성에 왔다. 이때 성벽 위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성내와 성 밖은 쌍방의 군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했고 총성과 포성은 그칠 줄 몰랐다. 공성의 주장인 붕춘이 입영하여 보고했다. 성 안의 포화가 맹렬해서 공성했던 아군의 사병들이 적지 않게 사망했습니다. 위소보가 말했다. 빌어먹을. 그렇다면 우리도 대포로 폭격합시다. 붕춘이 명령을 전달하자 얼마 후 동서남북에서 일제히 포성이 울렸다. 그러나 나찰인들은 오랫동안 아극사를 구축한 것이라 공사가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었다. 병사들은 모두 견고한 진지 안에 피해 있었다. 비록 청군의 대포가 많아서 적지 않은 집들을 무너뜨렸지만 나찰병들이 지키기만 할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들은 어찌할 수 없었다. 여러 날 동안 공략을 했지만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러자 붕춘은 1,0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가까이 다가가서 성벽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런데 성벽 위에서 총을 아래로 마구 쏘는 바람에 청병은 삽시간에 400명이 전사했다. 붕춘은 불리하다는 걸 알자 즉시 신호를 보내 병사들을 거두었다. 나찰병들은 성벽 위에서 박수치며 큰 소리로 웃었다. 심지어 수십 명의 나찰병들은 바지를 내려서 밑으로 오줌을 갈겼는데 그 모습은 실로 오만불손했다. 마침내 흥룡강 장군인 살포소가 크게 진노하여 몸소 군대를 이끌고 성을 공격했다. 그러나 성벽 위에서 총을 마구 쏘아대는 바람에 살포소는 총을 맞고 그만 낙마하고 말았다. 순간 청군은 크게 혼란해졌다. 이때 성문이 열리고 수백 명의 나찰병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자 임흥주는 등패병을 이끌고 땅바닥에 뒹굴며 앞으로 다가가 큰 칼을 휘둘렀다. 나찰병들은 얼른 몸을 퉁기며 피했다. 이 등패병은 임흥주가 직접 훈련시킨 것이라 지당도법이 아주 능했다. 그들은 땅바닥에 뒹굴며 앞으로 다가가 왼손에 들고 있는 등패로 적의 탄화를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큰 칼로 나찰병들의 다리를 하나씩 잘랐다. 도의포청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급히 명령을 하달하여 병사들을 거두어들였다. 임흥주는 살포소를 구해 돌아왔다. 살포소는 오른쪽 이마에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번 싸움은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청군의 사상자가 더욱 많았다. 위소보는 군의관을 데리고 몸소 살포소의 천막으로 가서 치료해주고 위로해주었다. 그리고 임흥주에게는 후한상을 내렸다. 이윽고 부대를 오리밖에 후퇴시킨 다음에 그날 밤 천막 안에서 제장들을 모아놓고 공성하는 방법을 상의했다. 제장들은 등패병이 오늘 큰 공을 세웠다고 하면서 내일 다시 놈들을 성 밖으로 유인하여 등패병으로 하여금 놈들의 발목을 자르자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놈들의 사기가 꺾였기 때문에 감히 출전하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긴 진지를 구축해서 사방을 포위하여 그들을 산채로 굶겨 죽이자고 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땅굴을 파서 성을 공격하자고 했다. 땅굴을 파서 성을 공격하는 건 중국의 옛 방법 중에 한 가지였다. 그런데 이 말은 뜻밖에도 위소보를 깨우쳐 주었다. 아극살성은 원래부터 지하도가 있었다. 왕년에 자기가 바로 그 지하도에서 벌거숭이 소비아 공주를 껴안았던 적이 있었다. 지금 그녀는
이미 귀하신 섭정 여왕이 되어 나찰국 군정 대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서 그녀의 부하들과 싸우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만약 지금 그녀가 아극살 성 안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다면 내가 땅굴로 성에 들어가서 그녀의 침대에 기어올라 한 번 만지고 두 번 만져서 나중에 그녀가 온몸이 달아오르면 그 환양녀는 분명히 큰 소리로 항복이라고 외칠 것이다. 제장들은 위소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는 걸 보고 그에게 이미 묘책이 있는 줄 알았다. 그들은 즉시 입을 다물고 대수의 분부를 조용히 기다렸다. 그들이 어찌 그가 지금 노란 털이 나 있는 소비아 공주의 몸을 어떻게 애무할 것인지 궁리하고 있는 줄 짐작할 수 있겠는가? 그는 두 눈을 감을 듯 말 듯 하면서 중얼거렸다. 정말 끝내주는 여자야. 그녀한테는 체력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니까. 제장들은 어리벙벙했다. 이윽고 다시 대장의 말소리가 들렸다. 빌어먹을. 한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침대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 제장들은 더욱 뭐가 뭔지 몰라서 어리벙벙했다. 이윽고 그의 말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나찰의 환양년이 보통 내기는 아니지만 이 어르신네는 그녀를 상대할 방법이 있지. 붕춘이 말했다. 대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찰놈들이 제 아무리 어려운 상대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상대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순간 위소보는 깜짝 놀랐다. 이윽고 눈을 뜨고는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우리, 그렇다면 그대도 그녀를 만지겠다는 건가? 이어서 큰 소리로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아 참 그렇지. 그 지하도는 너무나 좁아서 한 사람밖에 기어들어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출구는 장군의 방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벌써 막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히 다른 것을 파야 합니다. 제장들은 그의 말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이윽고 위소보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여러 장군들의 계책은 모두 훌륭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은 나눠서 진지를 길게 구축하고 땅굴을 파도록 하십시오. 동시에 대포를 쏴서 그들을 출전토록 유도하여 등패병을 파견해 놈들의 발목을 자르도록 합시다. 제장들은 자신들이 건의한 계책을 대수가 채택하자 모두 기쁜 마음으로 천막을 나섰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장군들은 부하들을 이끌고 일을 시작했다. 붕추는 사병들이 진지를 구축하는 걸 감독했고 낭타는 대포 쏘는 걸 지휘했으며 파에는 땅굴 파는 걸 지시했다. 홍조는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찰병 포로들한테 배운 욕으로 성 아래에서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다. 그러나 나찰인들은 무식해서 욕도 몇 마디 되지 않았다. 병사들의 목소리가 아주 컸지만 포함된 뜻은 아주 평범했다. 아무리 반복해도 너는 더러운 돼지다, 똥이나 먹어라 같은 몇 마디에 불과하니 어찌 다채롭고 변화무쌍한 중국의 욕을 따를 수 있겠는가? 위소보는 잠시 듣고 있었으나 몹시 짜증스럽게 느껴졌다. 나찰병들은 어제 발목을 잘리는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성벽 위에 있는 토담 뒤에 숨어서 욕을 퍼붓기만 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청군의 대포가 성 안으로 폭격을 가했지만 별로 큰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 당시의 대포는 화약을 포통 안에 담아서 불을 붙여 쏘는 것이라. 단지 쇠로 된 탄알이나 나부로 된 탄알을 발사하기 때문에 직접 사람 몸에 명중되면 중상을 입지만 만약 땅에 떨어지면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부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10여 년 동안 나찰병들이 참혹하게 학살하는 바람에 집안이 망하고 가족이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런데 황상께서 발병하여 나찰놈들을 무찌르러 왔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미칠 듯이 기뻐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관군을 위로했고 어떤 사람은 호미를 갖고 와서 토방을 구축하는 걸 도와주기도 했다. 그리고 밖으로 소식이 전해지자 수백 리 밖에 떨어져 있는 백성들까지도 모두 몰려와서 성을 공격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도의포청이 성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치 개미떼와 같은 사람들 머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흙을 운반하여 토방을 쌓고 있었다. 성 밖에 있는 긴 토방이 갈수록 높아지자 영락없이 갇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직 바라는 것은 서방의 니포초 성에 있는 나찰병이 와서 구원해주는 것뿐이었다. 더욱이 안팎에서 협공을 가해야만 비로소 승산이 있다. 그러나 강희 황제는 이미 사전에 그 일을 예측했기 때문에 이미 다른 기병대를 니포초로 파견하여 나찰병들의 협공을 견제하고 있다는 걸 어찌 그가 알았겠는가? 이 무렵 니포초 성의 수장도 매일 도이포청의 원병이 와주길 바라고 있었다. 나찰병의 충포는 사정거리가 멀기 때문에 청병은 감히 가깝게 접근하여 성을 공격하지 못했다. 아극살성은 나찰이 동방을 경영하는 기지다. 나찰인들은 야심이 커서 흑룡강과 송화강 일대의 넓은 땅을 점령한 후 더욱 남침을 가하여 중국 전체를 모두 정복하려 했다. 아울러 수천만 사람들을 모두 신복이나 농노로 만들기 위해서 아극살성의 성벽을 아주 견고하게 건축했던 것이다. 성 안의 탕약은 충분했고 양식도 산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 정도 갇혀 있어도 아무 걱정이 없다. 게다가 성 안의 우물이 깊기 때문에 식수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도이포청은 성 안에 있는 중국인들이 내란을 일으킬까봐 중국 남자들을 모두 성 위로 끌어다 살해하고 시체를 성 아래로 버렸다. 성 밖에 있는 중국의 군민들은 이를 보고 하나같이 분개하며 욕을 퍼부었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11권 12장 12. 아극살성을 함락시키다. 이 무렵 청군이 파고 있던 땅굴은 서서히 성에 접근하고 있었다. 위소보는 내심 녹정사는 황제의 용맥이 서려 있는 곳이라. 만약 용맥을 끊어서 강희를 죽게 만든다면 크나큰 잘못을 범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땅굴을 성 안까지 파지 못하도록 명했다. 단지 성벽 아래 폭약을 설치하여 성벽을 폭파시키라고 했다. 이날 성 안에 있는 몇 개의 우물에 갑자기 물이 말라버렸다. 도이포청은 용병술에 능해서 이 소식을 전해 듣자 곰곰이 생각해보니 적군이 땅굴을 파고 있기 때문에 지하의 수원이 땅굴 안으로 흘러나간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위치를 측정하여 청병의 땅굴 위에다 폭약을 설치해놓고 불을 붙이자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땅굴을 파고 있던 100여 명의 청병이 모두 전사했다. 그리고 땅굴도 삽시간에 막혀버렸다. 아극살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았고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추워졌다. 이 극북 지방은 본디 추운 곳이라 일단 가을이 깊어지면 추위가 보통이 아니었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다. 조금만 소홀히 해도 코와 귀가 얼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심지어 손가락이 얼어서 떨어지고 손발이 얼어서 썩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었다. 며칠 동안 대설이 내리자 관병을 돕고 있던 백성들이 먼저 견디지 못하여 관병들에게 내년 초여름에 얼음이 녹으면 다시 와서 돕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군들에게는 엄동설 안에 얼어 죽을지도 모르니 남쪽으로 후퇴하라고 충고했다. 살포소, 파해 등 군관들은 북지에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아주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만약 야간에 갑작스럽게 한파가 급습하면 하룻밤 사이에 관병이 절반 이상 얼어 죽는 일도 있었다. 나찰병들은 집안에 살고 있어서 벽이 한기를 막아주지만 청군들은 야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을 피워도 허사였다. 마침내 그들은 위소보에게 잠시 남쪽으로 후퇴하여 한파를 피하자고 건의했다. 위소보는 내심 황상께서 자기를 파견하여 출정토록 했는데 성 하나 함락하지 못하고 후퇴해야 하는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했지만 끝내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때 부장이 와서 수십 명의 군졸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었다고 보고했다. 위소보가 한참 풀이 죽어 있는데 갑자기 성지가 당도했다. 강희의 성지는 다음과 같았다. 무원대장군 위소보가 출사등리에서 심히 가상하게 여기고 있다. 지금쯤은 이미 나찰의 항장이 대청의 칙서를 모스크바에 있는 나찰국 왕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짐은 그들로 하여금 군대를 철수하고 양국이 영원히 화친하자고 촉구했다. 지금쯤 그곳 날씨가 추워져 병장들의 노고가 심할지니 짐의 마음이 측은하다. 위소보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후퇴하라. 애휘, 호마이 두 성에 주둔하여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내년 봄에 나찰병들이 만약 여전히 완강하게 저항하면 다시 진군하여 일거에 소탕토록 해라. 그리고 무원대장군 및 소속장군, 도통, 부도통 이하 관병들에게 부족한 의복과 이불, 금은 주식을 하사하는 바이니 장군들은 필히 짐의 뜻을 따라 사병들을 아끼며 급히 공을 세우려 하지 마라. 왕사가 북정을 강행한 것은 원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병들도 곧 백성이란 걸 명심하기 바란다. 위소보와 제장들은 성지를 받고 사은했다. 제장들은 모두 만세하께서 장사들을 아끼시는 마음은 실로 하해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이대로 후퇴하면 그동안 들인 공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지를 전하러 온 흠차가 강영으로 가서 성지를 선포하고 상을 내리자 사병들은 우레 같은 환호성을 외쳤다. 다음 날 위소보는 명령을 전달하여 살포소로 하여금 사병들을 이끌고 먼저 후퇴하라고 했다. 그리고 파해와 임흥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추격병을 막으라고 명했다. 만약 나찰병들이 쫓아오면 그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사살하라고 했다. 나찰병들은 청병이 철수하는 걸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1000여 명이나 되는 나찰병들은 성곽 위에 서서 아래를 향해 오줌을 갈겼다. 위소보는 노발대발하며 군사들로 하여금 일제히 성곽을 향해 소변을 보도록 명령을 하달했다. 만여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일제히 오줌을 갈기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다. 이때 성곽 위와 아래는 웃음소리와 욕을 퍼붓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서 말할 수 없이 어수선했다. 나찰병들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해 오줌을 갈기니 오줌이 성 아래까지 갈 수 있지만 청군은 위로 갈길 수 없어서 이 오줌 싸움은 청군이 패한 것이었다. 마침내 성 아래는 온통 오줌으로 덮여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대자 삽시간에 누런 얼음으로 변했다. 위소보는 분노를 참지 못해 성곽을 가리키며 한참 동안 욕을 퍼부었다. 그러자 성지를 가지고 온 흠차가 타이르며 말했다. 나찰병들은 모두 짐승 같은 놈이니 대장께서 참으십시오. 위소보가 말했다. 그럴 순 없소. 징계 너무 창피하지 않소. 그러면서 수룡을 꺼내 오라고 분부했다. 수룡은 화재가 일어나면 사용하는 도구라 행군할 때나 야영을 하면 반드시 휴대했다. 친위병들이 10여 대의 수룡을 끌어오자 위소보는 진지 위로 끌어올리라고 분부했다. 이때는 강물이 얼었기 때문에 사용할 물이 없었다. 그러자 화부들로 하여금 큰 솥에다 불을 피워서 얼음과 눈을 녹여 수룡에 붓도록 명했다. 그런 뒤 위소보는 바지를 내리고 뜨거운 물에다 오줌을 한번 갈기더니 큰 소리로 친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친위병들은 주수가 이러한 묘책을 생각해내자 모두 기뻐하면서 일제히 용감하게 수룡의 지렛대를 작동시켰다. 그러자 수룡 안에 있는 뜨거운 물이 곧장 성을 향해 발사되어 갔다. 친위병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위 대장께서 나찰놈들에게 하사하시는 오줌 세례다. 뜨거운 물이 발사되어 오자 나찰병들은 욕을 퍼부으며 모두 대피했다. 제장들 중에는 속으로 위소보를 비웃는 자도 있었고 어떤 자들은 대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 옆에서 큰 소리로 응원하는 자도 있었다. 다만 날씨가 너무나 춥기 때문에 수룡 안에 있는 뜨거운 물이 잠시만 지나면 모두 얼어버려서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야 했다. 위소보는 기분이 좋아서 자화자찬했다.
제갈공명은 반사곡을 불태워버렸지만 위소보는 오줌을 녹정산에 발사했다. 이는 똑같은 위풍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도통 낭탄이 옆에서 칭찬했다. 대장님의 오줌 세례는 나찰놈들의 사기를 크게 꺾었을 겁니다. 순간 위소보는 갑자기 두 눈을 부릅뜨고 마치 넋 빠진 사람처럼 있다가 한번 크게 외치더니 껑충껑충 뛰면서 껄껄대고 웃었다. 그렇지, 바로 그거다. 위소보는 모든 장수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이윽고 제장들이 모두 모이자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 부대에 수룡이 모두 몇 개나 돼요? 군수품을 관리하는 참장이 보고했다. 대원숙계 아래요. 모두 18대입니다. 위소보가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너무 적다, 너무 적어. 왜 좀 더 많이 가져오지 않았느냐? 죄송합니다. 그러나 참장은 내심 생각했다. 부대 안에 자주 화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18대만 있으면 충분하다. 위소보가 말했다. 난 수룡천대가 필요하니 즉시 사람을 북은 마을로 보내서 조달하도록 해라. 언제쯤이면 준비가 되겠느냐? 그곳은 최북단에 있는 변방이라 땅은 넓어도 사람은 아주 적었다. 따라서 제일 가까운 마을도 수백 리 밖에 있었다. 그리고 마을마다 불과 수백 가구밖에 없었고 게다가 주민들이 모두 가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수룡이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었다. 1000대의 수룡을 조달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했다. 그 참장은 난처한 얼굴을 하며 말했다. 대원숙계 아래요. 1000대의 수룡을 조달하려면 관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관내로 들어가 북경이나 천진에 가서 운반해 와야 합니다. 위소보는 화를 벌컥 냈다. 닥쳐라. 북경이나 천진에 가서 수룡을 조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싸움을 하는 일은 반나절도 지체할 수 없다. 그 참장은 연신 예 하고 대답하며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는 내심 생각했다. 이번에야말로 내 목이 자리를 옮기게 됐구나. 그 흥차는 옆에 앉아있다가 참다 못해 타이르며 말했다. 대장님, 그대의 귀뇨는 이미 성곽 위로 발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싸움은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궁지에 몰려있는 도적놈들을 그만 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1000대의 수룡이 없으면 이번 큰일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 흥차는 내심 나름대로 생각했다. 이 대수는 정말 너무 엉뚱하구나. 이 사뇨투기하는 일은 어쩌다 장난삼아 한번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대대적으로 오줌을 싸려고 하지? 소년 황제는 소년 장군을 아끼신다. 게다가 그들 군신지간은 막역한 사이라 다른 사람도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한다. 그러나 엉뚱한 짓을 지나치게 하면 채통이 깎이고 사람들의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느냐? 그가 타이르려 하자 위소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장군 여러분, 어떤 분께서 묘책을 생각해내어 즉시 2000대의 수룡을 조달해 오시면 그건 막대한 공을 세우는 것이요. 붕춘이 말했다. 대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원수님께선 그 수룡으로 성에다 오줌을 발사하려는 것입니까? 위소보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1000대 수룡이 있다 해도 어디서 그 많은 오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군사가 100만이 있다 해도 부족할 겁니다. 붕춘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수께서 이 미련한 부하를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소보가 말했다. 조금 전에 본수는 귀뇨가 성곽 위로 발사되자 즉시 얼음으로 얼어버리는 걸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2000대의 수룡으로 계속 며칠 동안 뜨거운 물을 성 안에다 발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 장군들은 모두 어리벙벙했다. 이윽고 머리 회전이 빠른 몇 사람이 먼저 환호성을 터뜨리자 곧바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천막 안에서 일제히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장군들은 크게 외쳤다. 정말 묘책입니다. 정말 묘책입니다. 이거야말로 수만 아극살 빙동록 정산입니다. 잠시 후 환호성이 멈추자 이윽고 어떤 사람이 말했다.
설령 북경, 천진에 가서 조달하더라도 그 1,000대 수룡을 운반해 와야 합니다. 부장과 좌령들이 여러 명 자청하여 수룡을 징집하러 가겠다고 나섰다. 임흥주는 직위가 낮았기 때문에 맨 뒤에 서 있다가 몸을 굽히며 위소보에게 말했다. 말장에게 얕은 소견이 하나 있는데 주수께서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시오. 말장은 복건 사람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수룡을 장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모두 대나무 물총으로 불을 껐습니다. 그 대나무 물총은 아주 굵은 모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먼저 대나무 속을 비우고 끝부분에다 동전만 한 구멍을 뚫고 다른 한쪽에는 나무로 만든 마개를 하나 대나무통에 쑤셔 넣는 것입니다. 진화시킬 때는 물총의 구멍을 물에 잠갔다가 마개를 뒤로 끌어당기면 대나무통 안에는 물이 가득히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힘껏 마개를 앞으로 밀면 물총 안에 있는 물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소보는 음하고 대꾸하더니 이 물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다. 하우가 말했다. 주수께 아뢰오. 이 물총은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장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물총 놀이를 아주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일대에는 대모죽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물총을 크게 만들려면 장강을 건너야만 그런 큰 대나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소보가 임흥주에게 물었다. 그대에게 무슨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임흥주가 말했다. 이 일대에 비록 대모죽은 없지만 큰 소나무와 큰 삼나무는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나무를 잘라서 중간을 파내어 큰 물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소보가 말했다. 큰 소나무의 속을 파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때 성이 반시이고 산서에서 목수일을 했던 부장 한 명이 말했다. 주수님께 아뢰오. 그 일은 과히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나무 토막을 반으로 갈라서 중간을 반달 모양으로 파낸 다음 매끈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그러한 뒤 두 개를 합치면 나무의 중간에 둥그런 구멍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반쪽을 서로 합칠 때도 정교하게 하려면 장부, 순두를 사용하고 만약 정교하지 않아도 된다면 쇠못으로 박아버리면 됩니다. 순간 위소보는 크게 기뻐하며 소리쳤다. 옳거니. 그야말로 묘책 중의 묘책이다. 그렇게 큰 물총을 한 자루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반 부장이 말했다. 소장이 혼자 하면 하루에 한 자루 만들 수 있지만 밤새도록 만들면 두 자루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위소보가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너무 느리다. 너무 느려. 그럼 넌 즉시 부대로 가서 일꾼들을 선발하여 함께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너는 스승이 되어 즉석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물총 밖에 붙어있는 나무 껍질은 벗길 필요가 없다. 단지 물을 성 안으로 발사할 수만 있으면 된다. 장군 여러분, 즉시 벌목을 하여 물총을 만들도록 하시오. 장군들은 명령을 받자 각각 소속된 사병들을 이끌고 즉시 출발하여 숲속으로 가서 벌목을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팻말을 파견하여 백성들에게 목공일을 하는 도구를 빌리러 갔다. 관외에는 온통 소나무와 삼나무 투성이었다. 애기고나파 일대는 곳곳에 숲을 이루고 있었고 100년 이상 된 교목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청군은 출동한 지 반나절도 채 못 되어 수천 그루의 큰 나무들을 벌목했다. 사병들 중에는 본래 목수일을 했던 사람들이 100여 명 있었다. 반부장은 그들을 한 곳에 불러다 놓고 다시 손재주가 있는 사병들을 찾아 서로 도와가며 밤낮으로 물총을 만들기 시작했다. 반부장은 먼저 시범용으로 한 자루를 만들었다. 그 물총의 직경은 2자 정도였고 총신의 길이는 1장 정도였다. 막의 끝부분에는 횡목을 한 토막 장치하여 6명의 사병들이 좌우로 나눠 횡목을 움켜잡고 일제히 밀고 끌어야만 했다. 이윽고 물총의 구멍으로 뜨거운 물을 주입시킨 후 반 부장의 명령에 따라 사병들은 힘껏 마개를 앞으로 밀었다.
그러자 뜨거운 물은 물총 안에서 밖으로 세차게 뿜어져 나갔다. 그것은 곧장 200여 보 밖으로 날아갔다. 위소보는 시험하는 걸 보고 나서 연신 갈채를 보내며 말했다. 이건 물총이 아니라 물대포다. 그럼 우리가 그럴듯한 이름을 하나 지어줍시다. 저 백룡수포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위소보는 금부치와 은부치를 꺼내서 반부장과 대포를 함께 만든 관병들에게 나눠주며 최대한으로 많이 만들어보라는 분부를 내렸다. 이때 도입포청은 청병이 후퇴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보았다. 그리고 성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청군 기지에 무수한 목재가 쌓여 있었다. 순간 생각했다. 중국 놈들은 벌목하여 불을 피워서 따뜻함을 유지하고 계속 성을 포위하겠다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보름만 더 지나면 거센 눈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도 아마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제 아무리 불을 피워도 지옥에서 나온 그 음풍한 길을 견뎌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성 아래로 내려가 친위병으로 하여금 실내를 따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나찰의 독한 술을 마시며 포로로 데려온 중국 소녀 2명을 불러 술시중을 들도록 했다. 붕춘, 하우 등 장군들은 각각 기병대를 보내서 인근 수백 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연장과 솥을 모두 진지로 옮겨 놓았다. 진지에 쌓여있는 나무더미와 빙설더미는 마치 한 채 한 채의 산과 같았다. 그리고 완성된 백룡수포는 나찰병들이 발견할까봐 모두 나뭇가지로 덮어놓았다. 다시 며칠이 지나자 반부장으로부터 백룡수포 3,000대를 완성시켰다는 보고를 받았다. 게다가 다음 날은 황도길일이라 위소보는 묘시에 승장하여 북을 쳐서 장군들을 집합시켰다. 그런 뒤 백룡수포를 토방 위로 들어올려서 포구를 성 쪽을 향해 겨냥했다. 이윽고 진지 안에 있는 호각이 일제히 울리면서 신호음을 꽝, 꽝, 꽝 하고 9번 연발했다. 그러자 각 진지의 병사들은 일제히 빙서를 솥에다 퍼놓고 불을 지폈다. 도입포청은 한참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성 밖에서 포성이 크게 울리자 벌떡 일어나 황급히 옷을 입고 나서 성곽 위로 올라가 살펴보았다. 이때는 한참 눈보라가 바람과 함께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날씨가 어둠침침했다. 이윽고 어렴풋이 청군의 긴 토방 위에 큰 나무 토막이 하나하나씩 놓여있는 걸 보고 의혹을 품고 있는데 갑자기 청군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수천 그루 큰 나무에서 물이 뿜어나와 성 안으로 발사되어 왔다. 도입포청은 깜짝 놀랐다. 이어서 한 줄기 뜨거운 물이 가슴팍을 후려쳤다. 다행히 날씨가 너무나 춥기 때문에 물이 발사되어 올 때는 많이 식어 있었다. 그래도 그는 밀리는 힘에 못 이겨 다리가 휘청거리며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곁에 있던 친위병이 재빨리 부축해 세웠다. 마침내 사방에서 함성이 터져나왔고 머리 위로는 물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면서 마치 한 마리 한 마리 백룡처럼 물기둥이 성 안으로 날아들었다. 삽시간에 아극살 성 위에는 짙은 안개가 덮였다. 물론 이 안개는 수증기가 냉각되어 형성된 것이다. 순간 도입포청은 어수선한 마음으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중국 놈들이 또 요법을 부리고 있다. 뜻밖에도 나무 안에서 물이 뿜어나왔으니 어찌 그로써 요법이라고 의심하지 않겠는가. 이윽고 그는 당황한 나머지 큰 소리로 외쳤다. 여봐라, 모두 총을 쏴서 중국 놈들이 성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는 청군들에 의해 옷이 홀랑 벗겨진 그날부터 위신이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명령을 내려도 부하들이 예전처럼 복종하지 않았다. 다만 청군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몹시 다급한 모습이라. 나찰병들은 혹시나 성이 함락되어 변을 당할까봐 하는 수 없이 억지로 수비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갑자기 수천 줄기의 물기둥이 성 안으로 발사되어 오는 걸 보자 사병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도망갔다. 그러니 누가 그의 명령을 따르겠는가? 다행히 청군은 물만 발사했지
그 틈을 타서 성을 공격하지는 않았다. 나찰병들이 한바탕 소동을 떨고 나서 놀랐던 마음을 다소 안정시키고 보니 땅에 고여있는 물이 모두 얼음으로 얼어버렸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는 여전히 물이 아래로 뿌려졌다. 아극살성에 남아있는 중국 남자들은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남은 건 오직 음락의 대상인 젊은 여자들 뿐이다. 성에는 나찰병들 말고도 모스크바에서 파견해온 문직 관원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있었다. 그리고 군대를 따라 장사하는 상인도 있었고 동방에서 횡재하려는 무례배들과 좀도둑, 강도들도 와 있었다. 그러나 삽시간에 사람들의 몸이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모두 흠뻑 젖었다. 처음에는 수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별로 추운 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젖은 옷이 서서히 춥게 느껴졌다. 또 잠시 지나니 젖은 옷이 얼기 시작했다. 순간 사람들은 모두 아연실색하여 입고 있던 옷과 바지, 그리고 가죽 장화마저 모두 벗어던졌다. 그들은 젖은 옷이 일단 얼어버리면 피부에 달라붙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막상 그렇게 되면 그땐 손가락마저 굳어버려서 벗으려 해도 벗을 수 없게 된다. 설령 누가 도와준다 해도 살갗이 옷과 바지, 그리고 신발에 붙어 한꺼번에 찢어내야 하므로 대단히 위험했다. 마침내 땅의 고인물은 점차 깊어지면서 서서히 응고되어 마치 묽은 죽처럼 변했다. 나찰인들은 맨발로 그걸 딛고 있으니 그 추위는 실로 뼈를 깎는 듯 했다. 그들은 참다 못해 제자리에서 마구 뛰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얼어 죽겠다. 얼어 죽겠다. 마침내 사람들은 다투어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다. 사람들 중에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항복, 항복. 더 이상 항복하지 않으면 이대로 모두 얼어 죽게 될 것이다. 도이포청은 털옷을 걸치고 왼손으로 우산을 받치고는 거대한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누군가 항복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떤 놈이 여기서 군심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냐? 그놈은 분명히 염탐꾼이다. 어서 밖으로 끌어내 총살시키도록 해라. 사람들은 그가 물을 막을 수 있는 털옷을 입고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호통을 치며 욕을 퍼붓는 것을 모두 못마땅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이 얼음을 집어 그를 향해 던졌다. 순간 도이포청은 권총을 들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발사했다. 두 사람이 총에 맞고 쓰러졌다.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그를 향해 얼음을 마구 던졌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에게 달려가 그를 말에서 끌어내렸다. 그러자 위병들이 칼을 마구 휘둘렀지만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한참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기병 1소대가 달려왔다. 나찰인들은 그제서야 흩어졌다. 도이포청이 땅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자 마침 머리 위로 두 줄기 물기둥이 뿌려져 그의 온몸을 흠뻑 적셨다. 그는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지만 별 수 없이 위병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옷과 장화를 모두 벗었다. 청군들은 성에 있는 나찰병들의 낭패한 상황을 바라보며 토방 위에서 우레 같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어서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물론 그 중에 위소보에 한 번 만지고 두 번 만저로 시작되는 18막도 빠질 리가 없었다. 붕춘등 장군들은 모두 분주하게 지휘했고 반부장이 데리고 있는 목수부대는 망가진 대포들을 바쁘게 수리했다. 그리고 물 끓이는 부대는 계속 장작을 보태어 불을 키우며 얼음과 눈덩어리를 삽으로 퍼서 솥에다 집어넣었다. 이윽고 물을 운반하는 부대가 뜨거운 물을 한 통 한 통씩 포구에 주입했다. 포통에 물이 가득 차면 하나, 둘, 셋, 쏴라 하는 소리와 함께 6명의 포수가 있는 힘을 다하여 마개를 앞으로 밀었다. 그러면 한 줄기 물화살이 포구에서 발사되어 성 안으로 곧장 날아갔다. 청군들이 발사한 뜨거운 수포는 마치 기둥처럼 꼿꼿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치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공중에서 흩어졌고 어떤 것은 고도가 비교적 낮았지만
그래도 응집되어 흩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의 몸에 쏟아졌다. 수포 가운데 어떤 것은 힘이 세서 멀리까지 나갈 수 있었지만 어떤 것은 사정거리가 아주 가까웠다. 심지어 몇 번 발사하면 포통이 파열되는 바람에 도리어 청군의 포수들한테 화상을 입히는 것도 적지 않았다. 수포 3,000대를 한 시즌쯤 사용하자 이미 6, 700대가 망가졌다. 그리고 얼음과 눈을 뜨거운 물로 끓이는 속도가 수포를 발사하는 속도를 따르지 못해서 나중엔 탄약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 이윽고 다시 반 시즌쯤 더 발사하자 망가진 포는 갈수록 많아졌고 뜨거운 물도 갈수록 부족했다. 나중엔 8, 900대밖에 발사하지 못해서 위력이 크게 감소되었다. 위소보가 한참 풀이 죽어 있을 때 갑자기 성문이 활짝 열리더니 수백 명의 나찰인들이 몰려나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 항복, 항복. 살포소가 1,000명 기병대를 이끌고 앞으로 다가가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항복하는 자는 땅바닥에 앉아라. 나찰인들은 그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해서 어리둥절했다. 그러자 청군 파총 한 명이 덥석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크게 소리쳤다. 앉아라, 앉아. 바로 이때였다. 성문이 다시 닫히고 성곽 위에서 아래로 총을 마구 발사하는 바람에 투항한 나찰인 수십 명이 죽었다. 순식간에 투항한 나머지 나찰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도망갔다. 청군들은 수포로 성곽 위에서 총을 발사하는 나찰병들을 겨냥하여 물기둥을 발사하자 나찰병들은 성 아래로 우수수 떨어졌다. 성 안에는 물이 2자쯤 차 있었고 이미 모두 얼음으로 얼어버렸다. 만약 성 전체를 물로 채워서 얼음성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열흘이나 보름쯤 걸릴 것이다. 그러나 나찰병들은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불도 피울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추워서 덜덜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색마저 시퍼렇게 변했다. 심지어 어떤 병사들은 여러 명이 한데 껴안고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녹이고 있었다. 도입호청은 여전히 큰 소리로 호통치며 병사들로 하여금 성을 지키라고 독촉했다. 병사들은 모두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도입호청은 크게 화를 내며 손을 뻗어서 한 군관을 후려쳤다. 그러자 그 군관은 냅다 도망갔다. 도입호청이 한참 뒤쫓아가다가 갑자기 빙판 위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곤두박질치며 넘어졌다. 마침 옆에 있던 사병이 손을 써서 그를 물이 고여있는 구덩이로 밀었다. 도입호청은 있는 힘을 다하여 기어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손발이 마비되는 바람에 기어오르지 못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병사들은 야릇한 얼굴로 그 물구덩이 근처에 모여서 구경하고 있었다. 잠시 지나니 구덩이 안에 고여있는 물이 얼음으로 응고되면서 도입호청은 산채로 얼어버렸다. 그의 상체는 구덩이 밖에 있어서 여전히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지만 가슴 아래는 얼음 안에 빠져 있어서 마치 산채로 매장시키는 것 같았다. 이를 보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을 열고 큰 소리로 외치며 벌떼처럼 몰려나갔다. 항복. 순간 위소보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덩실덩실 추며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바람에 하다라는 호령이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다행히 청군에서 대동한 장군들은 모두 백전노장들이라 스스로 알아서 수항, 입성, 해묵, 정리 등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질서정연하게 처리했는데 위소보가 하다란 호령과는 전혀 무관했다. 처음에는 성 안으로 물을 많이 발사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지금은 성 안에 쌓여있는 얼음을 물로 녹여 성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 별 수 없이 자연의 이치에 따랐다. 낭타는 병사들을 이끌고 먼저 총독부를 정돈한 다음에 위소보, 세객도와 흠차가 기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한 뒤 다시 화약고, 창계고, 금은고 등 요지로 가서 일일이 봉쇄해놓고 군대를 파견하여 지키도록 했다. 그 무렵 청나라의 국세는 한참 강해지고 있을 때라 군대의 규율도 삼엄했다.
더구나 위소보, 세객도 같은 벼슬아치들은 틈을 타서 막대한 재물을 긁어모을 수 있었지만 군관과 사병들은 물건 하나도 감히 차지할 수 없었다. 그날 성 안과 성 밖에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크게 경축식을 거행했다. 세객도 등 사람들은 위소보의 용병술이야말로 옛날의 선호가 부활하더라도 따르지 못한다며 아부의 말을 했다. 흠차가 말했다. 이번에 경성을 떠나실 때 황상께서 위 대수로 하여금 지나치게 살생을 하지 말라고 누차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위 대수께서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킨 건 기공이라 할 수 있는데 더더욱 대단한 것은 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아군이 단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하루 만에 적을 무찌르고 유명한 성을 함락시킨 건 예로부터 지금까지 유독 위 대수 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이는 비단 공전절 후의 일일 것입니다. 위소보는 득이양양하여 크게 허풍을 떨었다. 아극살성을 함락시키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지만 병사들을 지나치게 희생시킬 수 없다는 황상의 분부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계책을 사용한 것은 흠차 대신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황상께 충성을 바친 몸이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다 해도 그뿐이고 게다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황상의 성의대로 싸움에서 승리하되 사람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좀 어렵죠. 장군들은 하나같이 그가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싸움에서 단 한 사람도 희생시키지 않고 승리를 했다는 건 확실히 어려운 일이라 모두 고개를 끄덕거렸다. 세객도가 말했다. 이는 황상의 홍복이며 위 대수의 기재입니다. 위소보가 말했다. 오늘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만약 흠차대인과 색대인께서 몸소적을 맞이하여 작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처럼 쉽게 이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순간 흠차와 세객도는 크게 기뻐하며 감격했다. 사실 조금 전에 싸움을 할 때 그들 두 문관은 상처를 입을까봐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다. 몸소적을 맞이하여 작전을 지시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렇지만 위소보가 일단 이처럼 말을 하면 자연히 자기들도 공을 세운 게 된다. 만청의 군공상은 기타 공로와 비할 수 없을 만큼 후했다. 위소보는 벼슬아치들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설령 자기가 흠차에게 큰 공을 한몫 안겨준다 해도 자기한테는 전혀 손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흠차가 이번에 북경으로 돌아가면 황제의 면전에서 틀림없이 자기를 크게 추켜 세워줄 것이다. 술좌석의 흥이 잠시 지나니 살포소의 부하들은 나찰병들로부터 도의포청이 얼음 구덩이 안에 있다는 걸 전해 듣고 그를 구덩이에서 파내어 계단 아래로 들어다 놓았다. 도의포청은 이미 온몸이 시퍼렇게 된 채 얼어 죽어 있었다.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사람은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소. 만약 도의포청이라 하지 않고 도의포제라고 불렀다면 이렇게 얼어 죽지 않고 굉장한 부자가 되었을 것이요. 그러면서 사람을 시켜 관을 구해서 그를 묻도록 하였다. 이윽고 포로의 수와 성 안에 있는 재물, 기계 등 물건들을 대충 점검한 다음에 위소보와 세객도 흠차 세 사람은 연명으로 상주했다. 아울러 북경으로 파발꾼을 보내 황제께 보고드리게 하였다. 위소보와 쌍하는 총독부의 거실에서 잠을 잤다. 화롯불을 크게 일구어 놓고 여우가죽을 이불 삼고 돈피로 요를 삼아 누우니 방 안은 따뜻하기만 했다. 이곳은 그가 옛날에 한번 와본 곳이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있는 커다란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 상자 안에는 군복과 총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쌍하는 웃었다. 상공은 아마 상자 안에서 다시 나찰 공주가 기어나오기를 바라는 거겠지요?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중국 공주로서 나찰 공주보다 훨씬 낫지. 쌍하는 웃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대의 중국 공주는 북경에 있지 이곳에는 없네요. 쌍하,
우리들은 오늘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둔 셈이 아니오? 쌍아는 방긋 웃으며 두 뺨을 불켰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위소보와 부부관계를 해왔으나 남편이 희롱하는 말을 들으면 여전히 부끄러워하였다. 위소보는 와락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침대에 앉아 위소보가 말했다. 그대가 지도를 짜맞추느라고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결과 우리들은 끝내 녹정산을 얻게 되었고 황상께서는 나를 녹정공에 봉하셨으니 이 한 채의 성은 10중 8구 내가 관리할 것이오. 이 산 아래에는 무수한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우리들은 천천히 파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면 이 위소보는 이름을 바꾸어 위다보라고 불러야 할 것이오. 쌍아는 말했다. 상공께서는 이미 많은 금과 은을 갖고 있으며 몇 대의 자손들이 쓴다 해도 다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보물과 보석은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는 것이니 제가 볼 때는 역시 위소보 그대로가 좋겠어요.